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국 해관 총선은 8일 11월 무역 수지가 위안화 기준 3,431억 위안, 한화로 약 62조 3,07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 흑자 규모인 3,932억 위안보다 줄었지만 흑자액으로는 역대 5번째 규모입니다. 그러나 수출에 비해 수입이 크게 증대 흑자 규모를 키운 배경이 됐습니다. 중국의 수입은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감소하며 내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수입은 위안화 기준으로 전년 대비 5.6% 줄었고 수출은 3.7%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수출 감소세는 5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3조 4,380억 달러로 한 달 전에 비해 872억 2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3년 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10월에 113억 9천만 달러 늘어나며 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가 다시 감소세가 됐습니다. 이에 올 들어 외환 보유액 감소분은 총 4,05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환 보유액 감소가 중국의 자본 유출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3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속보치와 동일한 0.3%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8일 유로존의 3분기 GDP가 전기 대비 0.3% 증가해 지난달 13일 공표한 속보치와 동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0.4%인 2분기 성장률보다 0.1%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3분기 세계적인 무역 둔화로 유로존의 수출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개인 소비와 정부 지출이 성장률을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약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0.14달러, 0.4% 하락한 37.5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5.8% 폭락한 데다 달러까지 약세를 보였지만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전날보다 0.47달러, 1.2% 하락한 40.2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장중 한때 심리적 저항선으로 배럴당 40달러와 37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불안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4일 오펙 감산 합의 실패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의 박진영입니다. 유가가 급락하면서 전 세계가 저유가의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주 오펙의 감산 합의가 실패한 이후에 유가가 거의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이에 어제 글로벌 증시 일제히 파란불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저유가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계속해서 증시에도 우려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마감 상황 어제 어땠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보시죠. 뉴욕 증시 어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9% 넘게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65%, 나스닥 지수는 0.07%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관련주들이 하락했고요. 이에 더해서 중국이 어제 또 불황형 흑자를 발표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진 것도 증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제는 또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그나마 지수 낙폭을 일부 만회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락한 건 뉴욕뿐이 아닙니다. 유럽 증시도 어제 일제히 파란불로 마감했는데요. 유럽 주요 증시 어제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는 1.42% 내리면서 마감했고요. 프랑스 깍그 지수는 1.57%, 독일 닥스 지수는 무려 1.95% 크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 하락을 이끈 것은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감이었습니다. 어제 중국의 무역 수지가 발표됐고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든 불황형 흑자로 나타나면서 이 전체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나타났고요. 거기에 더해서 원자재 시장에서는 수요 악화 우려감까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가가 또 추가로 하락한 건 역시 증시에 부담을 준 것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세계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유가 어제 어떻게 마감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요, 월요일에 그렇게 폭락하고 어제 추가적으로 또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7년 만에 최저치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WTI는 어제 0.4% 내리면서 37.5달러 기록했고요. 브렌트유도 1.2% 더 내리면서 40달러 선을 겨우 지켜냈습니다. 장중에 WTI는 37달러를 하회하기도 했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달러를 장중에 잠깐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유가 하락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타나면서 전유가에 대한 우려감이 세계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어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증시 모두 1%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는데요. 먼저 니케이 지수 1% 넘게 떨어지며 19,500선을 하회했습니다. 장 초반에 발표됐던 일본의 3분기 GDP 수정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장 초반에 일본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지만요. 하지만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월요일에 유가 급락으로 인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면서 장중 낙폭을 키워갔고요. 결국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조금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1.9% 내리면서 3,470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장 마감 직전에 상해종합지수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무역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것이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줬고요. 국제유가가 급락한 건 역시 시장에 부담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감소한 것도 증시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어제도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특히 어제는 코스닥이 낙폭을 조금 더 크게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어제 0.75% 내리면서 결국 1950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949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2% 넘게 내리면서 66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제 대장주 제약 바이오주들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 가운데 기관이 매도 물량을 많이 나타내는 모습이 두드러졌고요. 어제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공세가 역시나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장 막판에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섰지만 이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연일 오르면서 이에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 이틀째 급등했는데요. 전날보다 무려 10원 40전 오르면서 1178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좋지 않은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보다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주요 이슈와 전망 경제학 교수에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 유가가 요즘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펙이 지난주에 감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 월요일에는 WTI가 38달러를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유가가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었죠. 한때는 이 저유가가 한국 경제의 호재로 여겨졌는데요. 요즘은 초저가 수준인 유가가 오히려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저유가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그 유가 하락에 따른 그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보면은 그야말로 그 경제의 그 원리와 작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또 한번 그렇게 상기시키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쌀 시장이 개방되면은 우리나라 쌀 산업이 모두 죽고 다른 나라가 쌀을 무기화할 것이기 때문에 식량 주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또 있는데요. 이를 사실 다시 석유에 비추어서 보면은 뭐 식량 주권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석유 한 방울 우리가 나지 않는데도 그야말로 우리가 에너지 주권이 없는데도 뭐 우리 경제가 뭐 작동 불가능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게다가 또 산유국이 뭐 원유를 안 팔고 뭐 무기화하기는커녕 상당히 경쟁적인 공급과잉으로 드디어 유가가 배럴당 한 30달러 선까지 내려오는 상황이 지금 도래를 했고요. 이는 앞으로 또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량 원유를 또 수입을 해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원유가 하락이 어느 정도 또 지금까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은 계속 지속적인 이런 저유가 상황이 뭐 지속된다거나 계속 어떤 추세적인 하락이 있다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 산업이 석유화학 및 정유 산업이 되겠는데요. 유가가 떨어지면서 수출 단가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한 다른 요인으로는 또 원유를 팔아서 또 상당히 높은 소득을 올리던 국가들이 이제 중동 국가들이 되겠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기존의 조선이나 철강이나 건설 등에 대한 수요가 컸었었는데, 뭐 그런 수요가 또 실제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유가 하락으로 수입 물가가 또 하락을 하게 되고, 결국 물가 체계에 있어서, 전반적인 어떤 디플레 우려를 또 더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뭐 항상 디플레를 중요한 위험 요소로 또 고려를 하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날 11월에 CPI가 단지 한 1% 정도 상승률을 기록을 했을 뿐이고, 그 전에는 뭐 0% 아니면 0%대 상승률이 거의 한 1년여가 지속이 되어 오면서 디플레 우려를 뭐 상당히 또 높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저유가가 뭐 지속이 된다거나 유가가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경제에 뭐 결코 호재가 아니라 상당히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 하락으로 수출 단가가 낮아진다는 점이 한국 수출 감소에 더 큰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나아가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처럼 유가가 낮아지면요, 무엇보다 가장 타격을 많이 입는 것이 바로 정유업계일 것입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재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에 일제히 지금 4분기 실적에도 부정적인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그동안은 저유가 기조 안에서도 정제마질 상승으로 그동안은 정유업계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이 정유업계 이번에 손실이 클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전망까지 부탁드려요. 네, 앞서 계속 유가 관련 얘기 연장선이 되겠습니다. 통상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종종 산유국 오페크가 물량 조절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오페크 내에서도 국가 간의 뭐 이해관계가 서로 첨예하게 다르다 보니까 사실 합의가 기본적으로 쉽지는 않은데, 뭐 역시 이번 오페크 회의에서도 지금 전 세계적인 저유가에 따른 어떤 서로 간의 좀 감산 합의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었는데, 결국은 합의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더더욱 유가 하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예, 문제는 유가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국내 이 정유사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국내 정유사가 유가 그 하락한 만큼의 그 정제 마진이 추가로 개선되지 않는 한은 국내외 그 판매 가격이 그 하락을 하면서 재고 손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만약 유가가 한 배럴당 20달러 선까지 하락하는 것도 뭐 아주 불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는 결코 아니겠는데, 만약 그 유가가 배럴당 한 20달러 선까지도 뭐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그 대기업 주요 정유업체의 재고 손실이 뭐 업체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분기 손실에서 무려 한 4천억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시장에서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 그 원유가 안 나지만은 이 정유나 그 석유화학 산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고, 또 이를 영위하는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 수출에서도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상황 역시 또 저유가가 뭐 지속될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를 또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뭐 대단히 또 중요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저유가로 정유업계의 손실이 예상이 된다는 점, 나아가서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국제유가가 지금 30달러 선으로 내려앉은 가운데 앞으로의 유가 전망에 대해서 지금 여러모로 엇갈린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향후 배럴당 20달러대까지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다시금 50달러 이상으로 반등할 거다라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엇갈린 전망이 조금 더 혼란스러운 모습인데 사실 유가 움직임을 예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어떤 방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유가 방향성을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 기관들이나 투자업체들의 유가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유가에 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데 대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10월 한 중순 정도까지만 해도 유가가 한 50달러 선 정도로 육박을 하면서 다시 또 재상승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기도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아주 추세적으로 그래도 급격히 또 하락을 하면서 지난 7일이죠. 7일에 결국 30달러대로 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은행들은 뭐 내년에 50달러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은 이 긍정적인 그런 전망을 뭐 하고 있기도 한데, 이 골드만삭스가 사실 지속적으로 유가의 추가적인 하락을 점쳐온 기관이고, 또 그런 예상이 지금까지 또 잘 든 편인데요. 하여튼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앞으로 유가가 심지어 20달러대도 가능하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여러 가지 이 기존의 그런 어떤 유가에 대한 분석이나 예측력에 있어서 다른 투자은행이나 다른 기관들보다는 골드만삭스의 전망이나 예상에 좀 더 이 무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지금 공급 감산보다도 공급 과잉보다도 사실 경기 침체에 따른 중국 포함한 전 세계적인 수요 감소가 유가 하락에 대한 뭐 기본적인 원인이 되겠고요. 석유가 또 워낙 중요한 또 자원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 경제에서 산유 같은 경우에는 또 소득의 원천이고, 또 수입국은 또 에너지원이나 원자재가 돼서 그야말로 전 세계 경제를 작동시킨 굉장히 중요한 또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유가 하락이 우리가 더더욱 관심 갖고 보게 되고, 더더욱 이제 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인데, 뭐 이런 가격 하락의 상황이나 이런 문제가 원유뿐만 아니라 원자재 분야 거의 뭐 대부분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런 현상이 뭐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주로 원자재를 팔아서 이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브라질, 러시아 뭐 이런 국가들이 그야말로 국가 부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일단 골드만삭스 쪽에 대한 전망에 좀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시면서요. 당장은 추가 하락이 조금 더 가능하다는 점 염두에 두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또 중국에서 내년 한 해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경제 공작 회의가 열립니다. 이에 또 중국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세계의 이목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나타났던 중국의 무역 수지가 또 부진했던 가운데 지금 우려감이 다시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 내일 열리는 경제 공작 회의 기대를 좀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모멘텀이 될 만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10일에 그 중국 경제공작회의가 그 개최가 되는데, 물론 그 중요한 그 논의 주제는, 경기 부양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는 그 경기 부양의 이 어떤 방법이나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그 재정이나 통합팽창을 통한 그 총수요를 자극하는 총수요, 이 관리 방식보다는 이 공급 측 그 개혁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가 좀 더욱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증시도 뭐 이를 앞두고 그 여러 그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뭐 지난 한 주 동안 또 크게 그 오르기도 했었고요. 말씀드린 그 공급 측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생산 분야의 영향을 더욱 그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이 국가 전반적인 경제 정책이 되겠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낙후 설비를 정리를 하고 그 한계 기업을 구조 조정을 하고 신흥 그 전략 산업 등을 육성을 하는 뭐 이런 이 경제 또는 산업 정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중국은 최근에 그 위안화가 SDR 이 백스 기술로 또 편입이 되면서 매우 또 큰 자신감을 또 보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중국은 현재 2020년까지 그로부터 한 10년 전에 비해서 GDP나 1인당 GDP를 뭐 2배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위안화가 IMF SDR에 편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은 이 경제 운영의 어떤 전반적인 틀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정부 개입이라든가 폐쇄적인 그런 구조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시장 개입에서 최대한 손을 떼야 될 것이고, 더욱 시장 친화적인 어떤 개방 정책이 중국 경제 내 각종의 그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런 시장 친화적인 정책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경기 부양책이 어떤 방법으로 나올지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에 더해서 요즘 공급적 개혁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어떤 이야기 나올지 계속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또 12월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우리 금통위가 열립니다. 사실상 미국의 금리 인상 직전에 마지막 금통위인 만큼 이에 내일 또 선제적인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일단은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금통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네, 미국 경기가 계속 좋아지면서도 여러 가지 지표에서 좀 엇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고용 분야의 어떤 회복에 대한 어떤 증거가 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FOMC의 기본적인 고민거리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한 21만 1천 건으로 집계가 됐고, 실업률은 5% 정도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해서 상당히 고용 부문에 호조가 나타나고 있는 바람에 결국 이번 12월 미국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에서 아직도 물가 쪽에서는 좀 회복에 명확한 근거가 없고요. 또 현재 앞서 말씀드린 전 세계적인 또 유가 하락, 또 지금 또 예상치 못했던 IS에 의한 어떤 테러 가능성 등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또 상당히 또 증폭된 이런 시점에서 이런 환경이 또 금리 인상을 또 발목 잡을 가능성도 약간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주열 총재가 밝혔듯이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 인상에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또한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또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좀 더 정치 경제학적인 전망이나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12월이나 만일 연초에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4월에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금리를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금리를 뭐 내릴 수 있는 미국과 반대 방향으로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또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간 우리나라 한국 거시경제와 하여튼 금융시장에서 향후 한 6개월 정도가 대단히 초조하지만 좀 또 중요한 시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향후 6개월 정도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한은과 금통위에서 또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가 전망에 더해서 우리 경제 전망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간 선물시장 마감 상황 통해서 오늘 일장 시초가 예상해보고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 야간 선물 마감 상황 분위기 어땠나요? 어제 분위기는 그렇게 그닥 좋지는 않고요. 정규시장만큼 어제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서로의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일단 마감은 239.75, 정규시장보다 0.06% 하락한 자리에서 코스피 지수로 환산하면 약 한 1945포인트 선에서 일단 지수를 환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포지션을 보면은 개인은 약 한 269계약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94계약 순매수, 기관은 164계약을 순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어제는 개인들이 물량을 혼자서 이제 많이 쏟아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기관이 또 받아줬다라는 거. 그런데 장 초반에는 개인들이 매수를 조금씩 보이면서 장 막판에 좀 물량을 좀 쏟아놨는데, 이때 모습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지금 연속으로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일단 글로벌 증시 위축에 대한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을 개인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야간 선물 시장에서 일단은 물량들을 소화시키는 일단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물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요즘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썩 좋아지지는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초가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시초가는 오늘이 수요일이죠. 그래서 어제와 이제 월요일 약간 정강 후약장이 좀 연출이 됐었죠. 근데 오늘은 1943포인트 정도를 좀 예상을 좀 하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어떤 야간 선물 시장이나 어떤 글로벌 지수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인다고 하면 일단 이 자리보다는 좀 더 하락하는 모습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초가는 한 1943포인트 정도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근한 20포인트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나중에는 좀 장막판에 좀 끌어올렸던 모습이 있었는데, 어제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많이 빠질 줄 진짜 그렇게 몰랐었는데, 아마 일단은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라고 일단 금통이 열리는 내용적인 그런 부분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지금 선물이 정규시장에서 좀 소화가 좀 되면서 나타났던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중국발 경제 위기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중국에 대한 경제 위기설이 좀 나오고 있고, 일단은 또 유럽과 일본도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유가 급락, 이게 요즘엔 또 이게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연일 이어지는 뉴스인데,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경제 타격이 올 것이다. 이게 지금 또 호불호다. 우리나라한테 좋다, 나쁘다, 또 계속해서 이런 전문가들의 또 얘기가 좀 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유가 급락, 중국발, 미국발, 일단 리스크는 지금 다 존재돼서 다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코스피 지수에서는 일봉상 1880포인트까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 열어놓고 대응 전략을 구사를 하시면서, 오늘도 만약에 예를 들었을 때 정강 후약이 아닌 일단은 다른 모습이 좀 난다면 다시 내일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이제 또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콜옵션 쪽에도 외국인들이 좀 포지션을 잡았던 얘기죠. 그러면은 지수가 다시 한번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의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시초가 1943포인트 정도 시작할 걸 예상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제보다도 소폭 더 조정받은 1943포인트 부근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연일 조정받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유가 하락에 중국 우려감까지 겹치면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시장이 요즘 정말 어렵죠. 어제는 글로벌 증시도 모두 하락을 한 만큼 우리 시장 오늘도 아주 좋은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전략은 그렇다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뭐 전략은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종목, 업종물보다는 일단은 그 경제 부분과 함께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 또 짧은 시간에 뭐 전략 구성을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매수 주체가 요즘 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사라진 만큼 그 유동성을 확인을 하는 거죠. 일단은 뭐 기관이냐, 외국인이냐, 어떤 업종, 어떤 섹터별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매수 주체의 유동성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께서 좀 포지션을 잡고 대응 전략을 구사를 좀 해주셨으면 그렇게 좋겠고요. 일단 17일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 리스크, 앞서 말씀드린 그 리스크 부분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조정은 뭐 예상을 한다. 라고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금통에서도 기준금리를 미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 어떻게 또 움직일지 또 모르겠습니다. 앞서 뭐 말씀하셨던 연구원님께서도 일단은 뭐 내년 총선 부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그 이벤트도 계속 있습니다, 연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그 금리와 맞물려서 계속해서 이 내용 쪽으로 갈지 이 부분 우리가 좀 한번 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미국 금리 인상은 뭐 계속해서 이미 악재가 또 나타났고 그런데 일단은 이제 또 유가와 중국에 대한 위기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코스피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그 유가 급락에 따른 신흥국 시장의 자금 이탈 가능성이 계속해서 존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계 자금이 국내 시장에서 이탈을 할 때 유럽계, 미국계 자금이 아니라 중동계 자금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 자금이었다. 아마 이 부분을 아마 그때 좀 방송을 들으셔서 좀 잘 귀담아 주셨던 시청자분들이라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중동 자금 이게 지금 바로 유가와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는 지금 이제 석유의 그 공급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0불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도 경제 위기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또 신흥국 시장의 자금 이탈에 대한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일단은 이 부분도 꼭 짚어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유럽계, 미국계, 그리고 중동계 자금들이 어느 정도 이탈을 할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한번 지켜봐 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아마 그 펀드 시장에서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규모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또 신문에서도 일면 기사에서도 좀 나왔는데 뭐 대기업 영업이익률이 좀 저조하다. 지금이 뭐 10년 전 모습과 똑같다. 뭐 이렇게 계속 연일 방송이 지금 신문에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본다면 앞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중소형주까지도 자금 이탈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자금 이탈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진짜 이 부분을 시청자분들 꼭 한번 염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기업 쪽으로 좀 본다면 그 모건 스탠리 쪽에서 벌써 인원 감축이 시작이 됐죠. 일부 사업 중단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이 글로벌 기업의 인원 감축으로 인한 이 부분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던 IMF 때와 지금 국내 모습이 좀 흡사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모건 스탠리 감원 및 일부 사업 중단을 지금 전략 구성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감축을 하다 보면 대기업에서도 조차도 좀 나온다.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부분 한 번 더 우리가 체크인을 좀 해달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된다면 뭐 항상 똑같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얘기하는
얘기인데 일단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시고 코스피 지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80포인트까지 일단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 부분까지 내려간다면 일단 1900포인트가 저는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 그때는 매수 주체로 개인 투자자들도 앞서서 매수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일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실적 위주의 업종 및 종목군보다는 일단 레버러지 쪽에서도 제가 분산 투자도 가능하다. 뭐 ETF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꼭 주식이 아닌 쉽게 손댈 수 있는 ETF나 코덱스 인버스나 레버리지 쪽으로 우리가 조금 포지션을 좀 넓게 가서 일단은 분산 투자도 주시장에서 일단 종목으로 가는 것보다도 일단 하나하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 구성이 아니라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성공 투자하시는 꼭 하루 되시고요. 내일도 이제 만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내일이 선물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내일도 중요한 날이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꼭 포지션 잡고 대응 전략 구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현금 비중을 높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코스피 188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매수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시장의 매수 주치별 유동성 확인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코스피의 외국인 이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수급, 그나마 그렇다면 외국인이 사는 업종들이 뭐가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외국인들에 대한 그 내용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꼭 개인 투자자들께서 하나하나 좀 짚어가야 된다는 뭐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거죠. 어떤 자금 이탈 부분을 우리가 좀 하나를 좀 분다면 일단 그 월요일부터 일단은 지난주까지는 중소형주 실적 위주의 외국인들이 일단 쓸어 담았다 할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종목 등 군들을 지금 매수를 지금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뭐 쇼박스 같은 거, 3위각기 같은 거, 그 3기 오토모티브이 중소형주 같은 종목군들을 외국인들이 거의 막 쓸어 담았었는데 지금은 뭐 계속해서 이제 공매도와 신용 대차 거래 잔고들이 계속해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계속해서 신용 거래 그리고 대차 잔고를 좀 유의를 하자, 공매도를 유의를 하자.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안 드렸어요. 왜? 일단은 뭐 우리가 HTang에서 다 볼 수 있는 내용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일단 무시를 하고 계속해서 종목만 쫓아가던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수정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디에서 지금 자금이 이탈이 되는지 그런 걸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외국인들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좀 멈춰야겠죠. 일단 멈춰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어떤 실적 위주의 그런 업종하고 종목군보다는 레버리지 분산 투자를 하시면서 또 너무 외국인이나 개인 기관을 쫓아가는 그런 매매 습관보다는 좀 우리가 개인들도 포지션을 좀 폭넓게 가지시면서 대응 전략 구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개인 포지션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시장 전략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드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이 어제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의 낙폭이 더 많이 컸는데요.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이 좀처럼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시장 변동성이 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 리뷰부터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어제 국내 증시 말 그대로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재미없는 그리고 오히려 좀 우려감을 증폭시키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다시금 1950선 하회 이탈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고요. 코스닥의 낙폭이 좀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가 넘는 급락. 지금 좀
다소간은 좀 만회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2.2%에 육박하는 그런 하락률 보이면서 시장 내 특히나 그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세 가지 악재가 있어서 첫 번째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부분 전반적인 외국인의 수급으로 대변이 되는데요. 외국인의 수급 조금 좀 쉽게 좀 돌아서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의 악재 하나. 두 번째는 이제 그 원자재 시장 특히나 이제 국제 유가를 기준으로 한 전반적인 국제 유가 5.8%대 급락 부분. 일단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상황들 나타났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에 특히나 이제 그 코스닥 시장에 조금 더 영향을 크게 줬던 부분이 결국은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어제 중국 무역 수지 발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심화되는 그런 모습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외국인들의 이탈,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순매도 부분. 지난주에 한 1.4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순매도를 보인 이후에 월요일날 1,800억 원, 1,900억 원, 1,500억 원대 순매도 나타났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1,900억 원에 육박하는 외국인의 순매도. 일단 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제까지 살펴보면 한 1.6조 원이 넘는 그런 순매도 물량을 시장 내에 쏟아내 놓고 있다라는 부분들. 외국인들이 쉽사리 지금 현재 리턴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수급 불안의 그 가중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시총 대형주들의 전반적인 하락세. 다만 이제 그 뭐 보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전력이랄지 뭐 네이버랄지 그런 뭐 LG화학 뭐 전기차 관련된 부분 LG화학 재료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 뭐 특징적인 상승, 뭐 소폭의 상승 말고는 사실상 눈에 띄는 그런 업종군, 종목군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 변동성을 대비해야 되는 국면임은 분명하다라는 걸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다만 시장 내에서 이제 그 어제 상황들이 오늘까지도 이어질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실질적으로 내일 우리 시장 내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일 금통위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금통위 뭐 금리 동결이 시장에서는 일단 우세하게 점쳐지고는 있습니다만은 현황 1.5%요. 동결 점쳐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부분 금리 동결이 시장 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어떤 그 수급 변화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물이 다소간 좀 반등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 오히려 거꾸로 된 그런 웹도독 현상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오히려 현물 시장에서의 매매는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조용하게 그렇게 매매 물량도 그렇지 많게 한 공격적이지 않고 매우 좀 보수적인 견제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물 시장에서의 웹도독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어제 특징 업종군들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일단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가장 선두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그 1조 2천억 원의 유상 증자 부분, 삼성 엔지니어링 상대적으로 해외 견설 불안하고 그 다음에 빅베스에 따른 어떤 그 부실 우려감들, 뭐 부실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적자 전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가에 그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상증자 남는 실적 미달한 물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3천억 원 한도로 받아가겠다라는 그런 의지 발언 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됐었다라는 것. 27%가 넘는 급등 나타났었다가 일단 뭐 13.5%대에서 일단 급등세가 조금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그러면서 마감했다라는 점 참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대한전선 일단 뭐 상장 폐지 유예 소식 들려왔습니다. 26%가 넘는 급등 상황 나타났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시장 내 조금 좀 제약바이오주의 급락 부분이 우리 시장 내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감을 증폭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었다. 다만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어제 미국 시장 다우지수의 0.9%의 하락, 그다음에 다우지수의 이제 그 하락 부분이 나스닥의 하락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던 이유가 에너지
소재주의 급락 부분, 원자재주의 급락 부분, 오히려 헬스케어주는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다라는 점이 오히려 조금 오늘 같은 경우 뭐 제약바이오 낙폭을 반등으로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의 낙폭이 크게 나타났었다라는 점, 뭐 코롱생명과학, 그다음에 휴원스 7%대의 급락을 보였다라는 점. 이 배경에는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신흥국 자금 이탈 그리고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국내 코스닥 기업 특히나 이제 그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매기가 저는 뭐 몇 달 동안 이어졌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말 상황, 그다음에 연말 수익률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일단은 조금은 좀 그 차익 실현 내지는 좀 비중을 좀 조절하는 그런 과정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 코스닥, 코스피 할 것 없이 외국인의 수급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제약바이오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었죠. 서울반도체 자회사 바이오 이제 그 자회사인데 신규 상장을 철회했다라는 그런 소식. 신규 상장의 기대감 때문에 서울반도체가 며칠 동안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철회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6.5% 하락했다라는 것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서울반도체 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현재 그 신규 상장 예정 물량들 상장 철회 소식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내에 수급 상황이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는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대변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신규 상장의 철회랄지 아니면 뭐 신규 상장의 유예랄지 이런 부분의 어떤 그 분위기 역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속에서 한번 감지해 보시는 것도 좋은 어떤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일단 외국인의 이탈 그리고 유가 하락과 중국 우려감까지 세 가지 악재가 시장을 억눌렀다라는 정리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모로 지금 이슈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세계 증시를 요즘 가장 크게 흔드는 것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가 지금 바닥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이 하락세가 멈출지 궁금한데요. 물론 이제 이 부분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들으시는 것도 또 한 가지 그 참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국제유가 뭐 WTI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주말 국제유가 5.8% 하락하면서 37달러 선에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추가 하락 나타났죠. 0.4%의 추가 하락, 37불 51달러 이렇게 좀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것이 결국은 오펙 회의에서 감산 합의에 실패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시장 내 그 국제유가의 급락을 촉발시켰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을 듯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도 여전히 달러화의 강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달러화 강세의 반대편에 서 있는 국제유가의 약세 그리고 국제금 가격의 약세, 국제상품 가격의 약세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 전반적인 국제시장에서의 변화 부분을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라는 부분이 가장 중심점에 서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 금융시장의 상황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 차원에서 조금 좀 돌아보게 된다라면 조금은 더 펀더멘털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면서 실질적인 유가의 바닥은 과연 어디까지 갈까? 유가의 바닥은 과연 어디일까? 어느 정도 선에서 유가의 반등이 나올 것이냐? 조금 좀 펀더멘털적인 요소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뭐 상황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이슈 상황도 있고요. 세계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의 경쟁력에서도 그리고 그들의 이제 그 산업별 경쟁력에서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치킨 게임 양상은 당분간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 치킨 게임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생산 단가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그 감산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유가의 약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 미국의 감산 의지가 없고 그다음에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의 감산 의지가 없고 이러다 보면 유가는 상대적으로 조금 좀 약세 지속에 조금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생산 단가별로 좀 국가별로 차별화된다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원유를 1배럴 생산하는 데 있어서 유로존의 대부분의 국가들의 원유 생산 단가는 $50를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북미가 이제 한 $35 내외. 그 다음에 이제 남미,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동 국가가 되겠는데, 중동 국가 가장 저렴하게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는 쿠웨이트가 되겠습니다. $8.5, 배럴당 $8.5고요. 뭐 이란을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전반적인 오펙 국가들의 생산 단가는 $11에서 $13 내외.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37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면 거의 뭐 미국 기준으로 봐서는 거의 목에 차와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미 한계 상황을 넘어서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브렌트 유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3대 유종이죠. 브렌트유, 그다음에 두바이유, WTI유 이렇게 있는데 가장 비싸게 지금 거래되는 브렌트유의 이유가 바로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그렇게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생산 단가 35불 내외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물론 순간적으로 하향 이탈을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적정한 그들의 한계 생산 단가는 $35 전후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결국은 국제 유가의 하향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37.5, $37.6 뭐 거의 지금 바닥권에 근접해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장 한번 바라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그 수요와 공급, 실물 경기 차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자산 투자 관점에서 금융 경기 차원,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복합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일단 금융시장 차원에서 본다라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되어야만 한 가지 불확실성이 꺼지게 될 것이고 그 한 가지 불확실성을 끄게 된다라면 그 다음에는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리고 생산 단가의 펀더멘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서 국제 유가의 어떤 그 시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한번 참조를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셰일가스도 지금 현재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라는 부분도 시청자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상황에서 원자재 관련주 당분간 변동성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 그 변동성 즐기시기보다는 조금 좀 피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유가를 둘러싼 동향 전체적으로 봐주시면서 당분간은 유가가 약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주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거의 바닥권에 와 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글로벌 증시에 악재로 작용한 건 유가뿐이 아닙니다. 중국이 11월 무역수지 발표를 했는데 불황형 흑자로 나타났었죠. 이에 글로벌 증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또 내일부터 중국의 경제공자 회의도 열리고 있는 만큼 이 중국의 경제 상황 한번 점검해 볼까 합니다. 예, 이렇게 지금 불황형 흑자, 과연 무엇을 가지고 불황형 흑자라고 얘기를 할까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중국의 무역 수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썩 좋은 수준의 무역 수지였습니다. 3,431억 원의 1억 위안의 무역 흑자. 역대 사상 5번째 큰 무역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다라는 것. 결국은 수출의 증가분보다 수출의 감소분보다 수입의 감소분이 컸다라는 부분. 상대적으로 지출을 줄였다라는 얘기 쪽으로 보는 것이 낫겠죠. 비용이 줄었다라는 쪽으로 보는. 그렇기 때문에 불황형 흑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더 이제 그 무게감을 두는 부분은 5개월 이상 지금 현재 수출의 감소가 1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이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 본다면 중국의 수출 수입, 무역 수지 긍정적인 차원으로 계속 벌어져 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별로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앞서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일부터 있을 이제 예정이죠. 중국의 경제공작 회의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인 국유기업 중심의 한계 기업군을 구조조정한다라는 그런 계획이 지금 서 있다는 그 계획이 과연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 내일부터 있을 중국의 경제공작 회의에서 결정이 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 오히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장 내에서 우리 산업군 내에서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업종군들, 화학업종군이 저는 좀 대표적이 아닐까, 그리고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보는데요. 일단은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늘 그 투자 전략 좀 세워본다라면요, 보수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 세 가지 불안 요소가 여전히 시장 내에 있다라는 것. 첫 번째,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국제 유가를 비롯한 국제 상품 가격의 변동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중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오늘도 이제 중국의 그 물가 수지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시장 내 평가 부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준에서는 안정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야 되겠다. 그 안정 위주. 결국은 연말 소비라는 부분 빼놓으셔서 안 될 것 같고요. 연중 테마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어제 급락한 부분도 빠르게 이미 한회전 했다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 1월 6일부터 있을 미국 LA에서 CES 세계 가전 회의가 지금 열리게 되죠. 가전 전시회가 열리게 되는데 CES에 대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 IoT라고 얘기들이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점도 참조를 하시면서 새로운 테마군 IoT에 대한 관심 늘려가는 게 어찌 보면 미리 좀 안정적인 차원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그런 어떤 그 수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해서 일단 화학과 태양광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겠다라고 해주셨어요. 전체적인 투자 전략 보수적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현물에서는 이 판인 외국인 선물에서는 사고 있다는 점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시면서 시장의 외도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혹시 그렇다면 이런 점에서 시장 매수 관점으로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는 언제부터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또 내일이 또 선물옵션 만기일인 만큼 만기일 앞두고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될지도 여쭙겠습니다. 예, 내일 외도독을 기대한다라는 얘기는 어찌 보면 그 대형주에 대한 어떤 그 변동성, 위쪽으로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그 지수의 움직임하고는 그렇게 크게 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으로는 좀 유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지수 관련주들의 움직임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일단은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된다. 그렇다라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최악의 시나리오는 신흥국에 대한 불안감 가중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과연 신흥국 대열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선진국 대열에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도 저도 아닌 조금은 좀 어정쩡한 상황. 그렇다라면 일단은 좀 보수적인 차원에서 현금의 비중을 상당 부분 늘려놓는 것이 맞지 않나. 오히려 그려놓고 상대적으로 비중을 가져가는 업종 내지는 종목군은 앞으로 내년에 먹거리가 될 만한 테마군이 가능한 테마군 종목들에 대한 대표 종목군 지금 쌉니다.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그 저점 매수를 미리 좀 해놓으시는 것이 전반적인 차원에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시황 전망과 전략 아디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어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정의진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한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제주도는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쪽 지역부터 점차 구름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내륙을 곳곳으로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평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 11도, 광주 15도 등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어제부터 축적된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으로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기 정체가 점차 해소되면서 한때 나쁨 단계로 그 양이 줄어들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2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도 구름 많은 가운데 낮에는 속초 12도, 강릉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 13도, 부산 16도가 되겠습니다. 남해상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는 제주도와 동해안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